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실전학습 1회 세 번째 지문입니다. 요건 뭐 사회지문이죠. 사회지문이고 이거 뭐 공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사유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무임승차 문제, 그러니까 막 파업을 해가지고 아니면 데모를 해가지고 어떤 뭘 해서 성취를 해놔, 뭐 어떤 뭐 성취를 했어, 그죠? 쟁취를 했어. 그러면은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게 이제 무임승차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갖고 무임승차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대규모를 하게 되면 이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소규모를 해서 소규모 집회를 해가지고 사람들 못 빠지게 하라, 그죠? 두 번째, 강제로 사람들을 이제 강제 조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파업에 참여하도록 하라. 세 번째, 어떤 뭐 돈을 줘가지고, 그죠? 그래갖고 돈으로 유인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갖고 이제 무임승차 파업에 빠져 있는 거를 막아라. 근데 이런 글이 맞나요? 지금 수능 EBS 연계교재, 수능 연계교재에 이제 이런 글을 올라와도 되나? 좀 EBS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잘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적인 글이, 그 사회지문에 특히나 정치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죠?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EBS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다른 어떤 문제지에 낼 수 있지. 내면 자기 마음대로 내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수능 연계교재잖아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다 봐야 되고 재수생들이 다 봐야 되는 건데, 여기다 이런 걸 올려놓고 파업에 빠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업 빠지면 너 무임승차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 그래도 그래, 봐봐요. 그러니까 어떤 노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근로자에 관한 어떤 파업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이득을 그런 걸로 이제 시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정치 집회를 해요. 그 노조들이 정치 집회를 한다고. 정치 집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나는 그 정치에 참여 안 할란다. 참여하기 싫으니까 난 파업 안 할래. 라고 하면 그것도 민주적인 그 절차입니다. 파업 참여 안 하는 것도 시위에도 참여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민주적인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빠지게 꼭 참여하게 하는 방법,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야. 응?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이 뭐야 도대체가. 봅시다. 한번 수능에 만약에 나온다 해도 이 밑에 거 무임승차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너 파업에 빠졌으니까 너 무임승차야 이렇게 막 비판하는 이런 거는 안 나올 거고, 나오면 사유제, 공공재 이 정도의 어떤 배제성, 경합성 이 정도는 언급이 될 수가 있겠지. 그 정도 생각하고 봅시다. 자 봅시다. 몇몇 개인이 존재하고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발견하면, 이거 이를테면 월급 올려달라든지, 그죠?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이익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노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목표를 이제 공동으로 추구하라는 어떤 것이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대응하면 조금 이제 힘이 생기지, 그죠? 개인이 대응하기보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동일 사업장에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자인데, 그죠? 노동자라는 말 또 쓰는 거죠, 그죠? 어떤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이제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노동 상황을 이제 개선하고 또 임금 월급 올려달라, 그런 또 공동의 목표가 있겠죠. 그런 게 있으므로 이들은 노동조합, 노조를 설립해가지고 공동 이제 목표인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또 도모한다.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상식은 기존의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치.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제 이익 집단에 대한 어떤 이론이 정립하고 이제 정책을 수립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가 막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이익 집단이잖아요. 자기 월급 올려달라, 우리 어떤 근로시간 그거 개선해달라, 그죠? 근로 환경 개선해달라, 그런 이익 집단인 거지. 그러나 맨슈어 올슨은 합리적인 개인이 언제나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여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이제 노조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 상황 개선이나 월급 올려달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일반적인 정책이 맞는데, 이제 올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얘들은 어떤 최소 합리적인 사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들을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는 거,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게 나한테 이득이다 하면 그걸 따르는 사람이 이제 합리적인 개인이다라고 이제 이 글에서는 비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 합리적인 개인을 이 글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합리적인 개인이 언제나 비용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든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 욕심쟁이라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한다. 요거에 대해서, 그죠? 공동의 이제 목표 달성이 이제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 주는 상황에서, 공동 목표 달성이 뭡니까? 월급을 내달라, 노동 환경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 집단 구성원 전체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월급이 올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파업을 참가했든 데모에 참가했든 시위에 참가했든 안 했든 전부 다 이제 혜택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개인, 욕심이 많은 어떤 이익에 밝은 사람은 힘들게 난 집회 참여 안 하고 나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쉬고, 난 집회 참여 안 하고 좀 쉬고 다른 사람이 집회 참여해가지고 이뤄낸 거를 월급이 올라가면 나는 이득인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게, 그죠? 다시 봅시다. 공동의 목표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제 이익을 증진해 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되고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되고 노조가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어떤 공동 목표를 추구해가지고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런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파업 참여를 안 했어. 근데 파업이 성공해가지고 월급이 올랐어. 그러면 자기도 이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합리적인 개인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합리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좀 욕심이 많은, 이기적인, 그죠? 그런 개인이, 그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의 어떤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죠? 보장이 없다라는 거지. 참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올스는 공공재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럼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알아듣겠지, 그죠? 합리적인 개인, 어떤 욕심이 많은 개인, 이기적인 개인은 굳이 내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떻게 파업을 해가지고 이뤄내면 나는 이득이고, 내가 만약에 파업에 참여 안 해갖고 파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난 파업에 참가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거의 모든 재화는 사유재죠, 그죠? 공공재가 아니고 사유재죠. 볼펜, 그죠? 이런 샤프, 지우개 다 사유재죠. 사유재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발생한다. 경합성, 배제성 설명을 합니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한 사람이 막 소비해버리면 소비할 게 없죠, 그죠? 나오는 게 이제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며, 그게 이제 경합성이다. 경합이 붙은 거지. 한 놈이 많이 소비해버리면 이 사람은 소비할 게 별로 작아진다. 그 다음에 배제성은 뭐냐?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사용해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그지? 돈 안 준 사람은 그 이용 못하게 하는 거다. 그게 뭐 당연한 얘기지. 예를 들어 일정량의 빵이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그 빵의 일부를 소비하면 그만큼 B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것을 감소하고 하고, 그죠? A가 빵 많이 사 먹어버렸으니까 B가 소비할 수 있는 빵은 줄어드는 거지. 빵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빵을 소비할 수 없다. 요게 이제 배제성. 앞에 말한 게 이제 경합성. 이런 게 사유재다. 그러나 도로, 공원, 치안, 환경 이런 것 같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는 공무원 이런 거, 그죠? 도로 이런 거. 비용의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든 작게 내든 전부 다 쓸 수 있는 거죠. 공원 같은 거. 치안, 경찰도, 그죠? 내가 세금을 많이 냈든 작게 냈든 경찰이 다 도와줍니다. 환경도 마찬가지, 그죠? 도로도 마찬가지. 돈 세금 많이 낸 사람만 도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거 없죠. 세금을 작게 내든 많이 내든 도로를 이용한다. 그게 공공재다. 따라서 공공재는 소비 과정에 이제 경합성과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경합성, 내가 막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공원에서 막 하루 종일 있는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공원을 못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 그러니까 야, 너 세금 작게 냈으니까 공원 쓰지 마, 도로 쓰지 마, 이렇게 안 된다, 그죠?
그러나 이 때문에 사유지와 달리 공공재에서는 이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작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똑같이 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개인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지문에서 이 글 쓴 사람은 합리적인 개인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개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기적인 개인은 자신이 치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죠? 나는 뭐 좀 돈을 안 내고 공짜로 공공재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지. 그죠?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죠? 올스는 이런 어떠한 이익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 공공의 목표가 무엇이든, 어떤 공공 목표가 뭐든 간에 그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이제 보았다. 그렇죠? 공공재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뭐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구성원들이 얻게 되는 혜택은 공공재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거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이 모두 얻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공공재라고 보는 거죠. 공공재 성격을 띈다. 가령 어느 특정 산업의 노조가 집단 행동을 해가지고 임금 인상을 했어.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를 바탕에서 이겼어. 그래갖고 월급 올려주기로 돼 있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그죠? 똑같이, 심지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도 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죠? 운송조합이 로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운송조합 자체가, 그죠? 그 운송노조가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운송기사가 또 통과된 법률에서 파생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뭐 파업을 하든 데모를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뤄내면 파업이나 데모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다 혜택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죠. 누가 봐도 그렇지. 내가 뭐 굳이 시위할 필요가 있나? 집회 참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똑똑하다기보다는 또 이기적으로, 이기에 바른 사람, 상당히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은 참여 안 하겠지. 그죠? 파업이라는 집단 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는 해고나 무임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이제 희생해가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부담하게 되겠지. 따라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집단 행동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뭐 나도 이득이고, 뭐 실패해도 뭐 크게 손해 없죠. 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 뭐 말은 맞지. 근데 뭐 이렇게 노조가 파업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자기 어떤 뭐 노동 근로자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노동자가 막 굉장히 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월급이 작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죠? 근데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됐잖아. 노동 환경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달라고 해. 너무 막, 그니까 내 자식한테도 내 직장을 물려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노조가 너무 힘이 세졌어. 얘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조합이 아닌 사람, 노조에 가입 안 한 사람한테 막 불이익을 주고 깡패처럼. 그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얘들이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세졌어. 그죠? 노조가. 얘들이 너무 세지니까 자, 근로자의 노동자 그런 환경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정치에도 끼어들어가지고 막 정치 집회를 막 해요. 그냥 뭐 지금 힘이 너무 세졌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글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뭐 정치 파업이든 그냥 파업이든 어쨌든 참여를 안 하게 되면 그건 니들은 무임승차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로자가 노동자 일을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월급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회사 망하면 일자리 다 잃게 되니까 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파업을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민주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게 민주주의인 거지. 난 파업 참여 안 할래. 그러면 참여 안 하는 게 맞지. 나 투표해. 나 투표 난 뭐 보이콧 한다. 나는 뭐 아무것도 나 투표 안 할 거야. 그것도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죠? 근데 야, 너 투표해야지. 이러고 강제로 하거나, 지금 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그거 막으려는 세 가지 방식을 알려주는 거야. 파업에 꼭 참여하도록, 데모에 참가하도록 만드는 이런 거는 비민주적이죠. 그죠? 그 민주주의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짓을 해요. 맞나, 이게? 계속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무임승차 그거 뭐 그렇게 파업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득을 보게 되면 너 무임승차잖아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맞냐고 도대체. 그래서 봅시다. 그렇다면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단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무임승차 못하게 하고 이 파업에 시위에 데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올스는 이와 같은 일련의 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집단의 규모를 조절해가지고 무임승차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의 규모를 조절한다. 그죠? 이게 뭔 말이냐면 집단 규모를 크게 하면 야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몰라. 근데 규모를 작게 하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북한이야 뭐야. 그죠? 봅시다.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는 개개인의 집단 행동에 참여할 때는 공헌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이탈이 집단 행동의 이제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뭐 소규모로 모이면 한 명 빠지면 크잖아요, 그죠? 그걸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보다는 공공재의 획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은 좋게 써놨지 무임승차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파업을 무조건 참여하게 하는 파업에 무조건 참여하게 하거나 시위나 어떤 데모 이런 데 무조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대규모로 하면 빠지니까 소규모로 해가지고 누가 빠지는지 누구는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그죠? 그렇게 하자. 이와 반대로 규모가 커서 자신의 참여가 집단 행동 성공에 이제 미미한 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무임승차의 전략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해가지고 파업에 많이 참가시켜라.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자 운동보다는 어떤 뭐 소규모 지역 혹은 직능 이익 집단 노조의 기반으로 하는 집단 운동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 파업에 참가하도록 하라. 그죠? 둘째, 조직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봐봐. 강제 이게 민주주의냐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예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에 이제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노조 가입을 막 의무화해. 이거 안 되지. 이게 지금 민주주의냐고 이게 도대체가. 의무화하거나 파업 당시 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 이게 뭐야? 깡패야 뭐야? 비노조 조합원들의 작업장을 출입을 제한해 버린대.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지금 써놨어. 이거를 EBS 수능 연계교재에 써놨습니다. 이거를 그죠? 깡패냐? 그죠? 셋째, 조직은 선택적 유인책을 통해서 유인책이란 게 돈을 주는 겁니다. 돈으로 유인하겠다는 얘기지. 더 많은 구성원이 집단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돈으로 유인을 해라. 돈으로. 그죠? 선택적 유인책이란 집단 행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 등 혜택 그죠? 등 돈 준다는 얘기지. 등 집단 자체에 이제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구성원들은 집단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 등의 이제 이득의 차등이 생겼어. 그러니까 파업한 놈은 좀 돈 많이 주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놈은 작게 주고 차등을 주겠다는 얘기지. 이 차등적 이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합리적 개인이 무임승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파업에 참여할까? 파업에 참여하지 말까? 그걸 이제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참여하게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적절하게 고안된 선택적 유인책은 합리적 개인의 무임승차를 막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건 말은 이렇게 막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뭔 얘기입니까? 결국 이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돈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정말 나쁜 정말 이런 게 왜 EBS? 계속 봅시다. 올슨에 따르면 집단의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비율은 줄어들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많아질수록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개에게 어떤 돌아오는 비율은 줄어들고 감시와 처벌의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집단의 비용은 그 집단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큰 혹은 크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먼저 부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큰 어떤 내가 이제 뭔가를 해내면은 거기에서 내가 얻는 게 많으면 가장 그 사람의 집단 비용이 그 사람이 먼저 부담하겠지. 그죠? 내가 이걸 행동을 했을 때 나한테 가장 큰 어떤 이득이 돌아온다. 그러면 제일 앞장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집단에도 마찬가지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안정, 동료들의 이제 인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익으로 보게 될 때, 이에서 이제 가장, 이런 걸 이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과거에 뭔가 잘못을 했어. 근데 이제 막 나서가지고 막, 봉사활동을 막 했어. 누구보다도 열혈적으로 막 봉사활동을 하면, 그럼 뭐 옛날에 나쁜 짓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얻고 싶어서 막 나서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제 그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선다. 그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할 집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뭐 앞장서는 사람이 생긴다. 시위 장려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글은 좀 볼 때마다 이게 지금 이런 게 몇 개가 있죠. 그죠? 이런 글은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거고, 나와도 이제 공공재나 사유재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그 뭐 뒤쪽에 무임승차니 파업 참여 안 했다고 무임승차라고 막 비판하고 이러면, 응? 그리고 봐봐, 비노조 조합원들 자립장 출입 못하게 하라. 이게 뭐 깡패야 뭐야?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것들 빨리 EBS도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